길가에서 개 한 마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는 마치 이기려는 듯 크게 짖고 있었다. 내 뒤에 그림자는 두 남자가 나누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당연히 그 여자가 그가 항상 기억하는 사진 속 그 여자였겠지. 걔는 사납게 나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림자는 침묵했다. 그 틈을 타 누군가 폭소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목소리를 낮춰 그 개에게 들리지 않게. 미끼를 다 마시고 길가에 서 있을 때 내 손에 마지막 고기 조각이 들려 있었다. 덤불에서 야생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와 내 손에 들린 고기 조각을 보고는 큰 울음소리로 화답했다. 놈은 나를 물려고 달려들지 않았다. 아마 내가 옆에 놓인 벽돌을 줍게 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못되게 굴어서가 아니라 온갖 향신료를 뿌린 이 구운 고기는 매콤해서 속이 메스꺼워지기 쉽고 위장에 좋지 않았다. 놈은 점점 더 긴장하며 나를 저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화가 나서 개 언어 번역 앱을 다운로드해서 다시 쓰려고 했는데 열자마자 35위안이나 내고 활성화해야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계속 수색하다가 마당에서 고기 한 조각을 뜯어먹고 두 번 짖더니 사나운 개와 싸우기 시작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꽃 그림자는 정확했고 도는 사람들 옆으로 걸어가니 분명했다. 송곳은 두 남자의 이야기를 대변했다. 물론 그 여자가 바로 그가 별에 찍은 사진 속 그 여자 아니었던가. 사나운 개가 나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갑자기 멈췄다. 상대방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아주 잠깐 누군가 학교를 가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다. 사나운 개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고 재빨리 도망쳤다. 나는 멈춰섰다. 빛을 거슬러 걸어가 바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서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두 남자를 서 있었다. 나는 노려보았고 그의 눈은 멈춰서서 그들 중 한 명을 응시했다. 그는 램프 아래 서 있었고 10번째 등불이 살짝 올라와 음악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은 별처럼 빛났으며 아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생겼다. 내가 18살이었을 때 나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22살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 한 문장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그를 악당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나는 그를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 꿈 같고 현실적인 장면에서 내 손에 든 벽돌은 아직 맛볼 시간도 없었고 나는 팔치미 티라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 그의 품으로 곧장 들어갔다. 그의 옆에 있던 사람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조금 정말 꽉 붙잡고 있었다. 익숙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살며시 곤두서고 낮고 듣기 좋은 바람 소리가 내 귀에 닿았다. 문에 대한 의도와 약간의 놀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두 단어를 말했다. 충분히 위험 있는... 몇 년 전 내가 그를 괴롭혔을 때처럼 그는 쉰 목소리로 문을 열고 왜 그렇게 사나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깊게 울부짖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두두지역을 마셨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 건가? 나는 잠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벽돌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꼬마야. 상황이 쉬울 때 알람 시계는 오랫동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내 월급에 딱딱한 무언가가 있었고 내가 쉽게 앉을 때 가장 아팠습니다. 그때 첫 번째 투팜은 두반의 색깔 기능이 머리카락에 가루로 묻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손에 든 두반의 색깔 기능을 응시하며 행동이 오기를 바랐고 우연한 만남 후에 돌아서서 나를 꾸짖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고 그는 아무것도 밀지 않았지만 그를 꾸짖었다. 이 자식은 아직도 돌아갈 길을 알고 있잖아. 그는 입술, 말머리, 부츠를 꽤 많이 달고 차로 돌아갔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땅에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내 옷이 어깨 위로 떨어져 얼굴을 때렸고 가렵고 불편했다. 나는 TV를 켜고 머리카락에 손을 얹었다. 너무 가렵다. 말다툼하지 마. 오랫동안 1시간 동안 나를 봐. 노인의 얼굴에 묻은 분을 닦아내려고 손을 얹었다. 그는 한 계단 올라와 차가운 눈과 손가락으로 내 왼손을 잡았다. 그 손은 내 얼굴을 긁고 있었다. 더 이상 긁지 마. 얼굴을 조심히 만들어. 내 손을 놓았고 그는 내 허리 뒤로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모두 모아 송곳으로 둥근 소시지를 매듭지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발가락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분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콴은 부드럽게 웃었다. 알았어.
그러고는 더 크게 웃으며 물었다. 도와줘. 너 술 많이 마셨어. 그가 부탁한 페리 아가씨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였다. 그 후로 나는 울면서 딩구딩구를 들고 그를 집으로 끌고 갔다. 마지막 소원이 나를 업어줘였을 때 그는 여전히 하이힐을 붙잡고 내 발을 돌리고 있었다. 희미하게 그의 친구가 놀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여자 너무 적극적이야. 오페라 속 목소리. 다시 문자가 답했다. 말도 안 돼. 걔 친구 있어.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내 발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무언가에 닿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갈색 피부의 관리였다. 1년 전 해외에 나갔을 때 입고 있었던 그 관리. 나는 그만한 체격의 남자였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 관리를 써서 그런지 바깥 세상이 조금 무뎌진 것 같았다. 갑자기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관연. 내 지갑에 끼고 있는 사진 속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음에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강한 압박감은 마치 누군가에게 명령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17살 때 꽃꽂이 의식을 치르던 내 사진이었다. 내 얼굴은 광대처럼 분장되지 않았고 가운데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진 왼쪽 아래 모서리는 마치 누군가 등을 때린 듯 약간 울퉁불퉁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덕을 좋아했으며 사진을 꺼냈을 때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왼쪽 아래 모서리 사진 뒤에는 내 튼튼하고 능숙한 도자기 펜으로 쓴 두 단어가 있다. 두 단어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렬했다. 각각의 그물, 각각의 그물. 각각의 그물은 모두 몸 뒤편의 이해와 갈등을 보여준다. 펜은 너무 세게 쓰여 관리의 얼굴에도 숨겨진 그물선이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다만 그 도자기 펜은 몇 줄이 지워져 있었는데 하나는 검고 희미하게 흐릿하여 나머지 두 단어를 폄하하고 있었다. 아래에는 보통 용인되는 두 단어가 다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충분히 이야기하려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불렀습니다. 저는 주변 집 문 앞에 2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충분히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빴고 아마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 비밀번호조차 저를 들여 보내주지 않아서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탁도가 너무 심해서 주소를 불러도 바쁘다라고만 했습니다. 미칠 정도로 지루해서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10시가 되자 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비밀번호를 맞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작인가? 잠시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의 생일을 입력하려고 했습니다. 지아이는 계속해서 여동생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잘못된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시간가시의 사람입니다. 문이마에서 서양인은 지자기판에 몇 개의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 문을 열었고 그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전화에 따르면 저는 제 생일을 듣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꽃은 2번 연속으로 소리를 내더니 활짝 열렸다.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닫았다. 지자기 전화기가 30분 만에 고장 나버렸고 마침내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다. 죄송합니다. 방금 중요한 커플의 결정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종종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그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떠올렸다. 상대방이 괜찮습니다. 당신 집 비밀번호가 뭐죠? 라고 물었다. 그가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마치 역전을 깨려는 듯 내 요정이 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아니요. king! 아니, foul. 입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다. 당신 생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는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바닥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 목소리가 낮게 울리고 주변의 기대감이 천천히 움직였다. 내 재능은 손바닥까지 빨갛게 물들었다. 종종 구멍이 뚫린 듯 그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다.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눈을 굴리지도 않았다. 땅에 파묻히고 싶었어요. 나는 단서를 찾아 헤매다가 비밀 코드를 발견했다. 방금 문을 열었는데 어둡고 오래 지속되는 그림자가 내 안으로 곧장 들어왔다. 그 물체가 너무 세게 부딪혀서 나는 뒤로 넘어졌다. 이상하게 부서진 그 물체 속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알래스카는 나를 강한 어린 소녀로 만들 만큼 강했다. 주변 사람들이 뒤돌아봤을 때 나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고 보도는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증언은 정반대였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고 알래스카는 방금 땅에 납작하게 누워 경비병처럼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주변의 얼굴은 극도로 나빠 보였다. 깊은 눈은 얼음층으로 덮여 악취에 지루해 보였고 숨결은 고르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입술을 깨물고 나를 끌어올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다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눈을 감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칭지아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길었고 콰가 멀리 바라보자 칭지아는 자신을 이용했다. 그 이유는 두 단어뿐이었습니다. 친기아는 즉시 따뜻한 표정을 지었고 긴 케이스를 좋아했습니다. 최근에 일하러 왔지만 전에도 돈을 보냈고 검은 알래스카는 이미 주인에게 몇 번이나 갔습니다. 시장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기를 기다리십시오. 형님, 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친기아는 저를 꽤 좋아했습니다. 요아, 그 눈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으러 온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댈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줄은 차갑게 보였고 약간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차를 물면 어쩌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돌려서 정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평민처럼 저를 변호했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물린 곳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종합검사를 위해 병원에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합니다. 친해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요아, 더양. 그의 태도는 매우 진지했고 저는 잠시 만족했습니다. 손을 넣고 소매를 살짝 당겨서 바라보세요. 멈춰요. 정말 다치지 않았어요. 콰냐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소매를 쥔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졌어요. 앞으로 더 많이 공유할 거예요. 친지아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 자신을 기억하고 당신에게 자리를 주고 싶습니다. 아직 그림을 제출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이, 당신이 여기 있어요. 저는 아직 일이 있어요. 먼저 가야 해요. 관야니 방금 자리를 받았고 온몸이 뻣뻣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멈췄어요. 그는 손을 살짝 붉히며 부드럽게 미안해요라고 말했고 그의 이마에 맺힌 성스러운 물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살짝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는 조깅을 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더 붉어졌습니다. 그래, 끝났어.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속에 이 작은 것, 오랫동안 죽어있던 이것이 갑자기 살아나 내 마음속을 뛰어다닙니다. 친기아는 이제 나를 때렸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고 그의 입은 마치 의도치 않은 듯 물었지만 가짜 바람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바로 수업이 꽉 찼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 아니야. 관아는 침묵했다. 친기아는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 여기 도시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적어도 그는 유명했다. 유명해. 나는 전화를 들고 방금 쿠아에닌에게 전화한 시간을 보았다. 뒤에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그에게 딱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쿠아닌은 15층에 살았다. 나는 전화를 잡고 그를 바라보며 친기아에게 답장을 기다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목이 약간 움직였다가 그는 내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냥 검다. 진장. 너는 못 박혔어. 가격이 너무 엄격해. 과 애닌을 응시했다. 과 애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에게 물 한 잔을 주었다. 차장이 알려줬어. 엘리베이터가 2시간 정도 멈출 텐데 기다려줄 수 있어. 못 참는 건 아니야. 내 애인은 아직 상대방의 기분을 다시 봐야 하거든. 마음이 편하면 그림 그리는 게 좋겠지만 힘들면 조상님과 결혼하라는 말을 듣게 될 거야. 손가락을 긁적이며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어. 운명에 맡기기로. 15층도 그렇게 높지 않아. 그냥 살고 싶어서. 사실 기다릴 수 있어. 콴인이 내 망설임을 알아챘어. 날 살살 놓아주면 큰 행운이 찾아올 거야. 그는 말이 많았고 기자마자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어. 콴이는 몇 번이나 입을 삐죽 내밀며 뭔가 말하려는 듯 멈췄어. 가짜는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고개를 들어 잔에 든 물을 다 마셨어. 콴이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조금 슬픈 말을 했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짜라고 대답했다. 아니, 남자친구가 없다고. 방 안은 2줄 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그 테이블에서 방금 개털을 비껴주던 가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과닌의 얼굴로 달려들었다. 에오, 정말 과닌 봤어. 가짜 부분은 너무 많아서 나도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과닌은 그것을 조금 즐기는 듯했다. 마치 머리처럼 일부러 내 눈을 피했다. 하지만 강한 냄새 속에서 바람이 느껴졌다.
그는 바람처럼 가벼운 길로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내가 떠났을 때.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것은 가짜 찐이었다. 콰니는 그의 손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차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짜 찐은 곧바로 놀리는 듯한 목소리를 길게 내며 손을 들어 올리거나 그것을 찾았다. 콰니는 음탕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웃었고 별다른 말 없이 그녀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왔다. 채 올라타 조수석에 앉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기울여 차창을 통해 위를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은 안 돼. 가자. 차 창문이 아직 안 열렸잖아.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되물었다. 차 창문은 다시 웃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앉아 무릎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렸다. 콰냔을 어떻게 만났어? 나는 그의 여동생의 반친구였고 작년에 콰냔이 내게 스님을 만들어 주었지. 내가 그를 만났을 때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관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콰냔의 여동생과 너는 어땠어? 그의 온몸은 수다쟁이 집단의 전형적인 호기심은 어린 표정을 풍겼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들은 걱정할 가치가 없다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항상 아주 좋았으니까. 콰냔에게는 콴 응곡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성격이 강했지만 사랑스러웠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지만 통제할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받아준 사람은 나뿐이었고 그 어린 소녀가 나를 꽉 쥐려고 했을 때 나는 몇 마디 했다. 젠장, 정말 아름다워. 응곡? 너는 너무 귀여워. 너는 나에게 개굴에 기어 들어가라고 했고 나도 그렇게 했어. 콰냔이 유학을 갔던 몇 년 동안 나는 가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 이상하고 이상한 속어로 들려왔다. 블랙라이트가 켜지고 가짜 운전자는 끄고 운전자는 말을 이었다. 그 지역은 나를 비웃었고 손은 여전히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선생님,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있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타이핑을 하다가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옮겨져 1군에서 붐비는 차들과 보행자들을 바라보았다. 기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가짜 운전자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물었다. 그 디자인은 그의 여동생을 감당할 수 있어요. 차의 외부가 문틀에 눌려 있었고 꽤나 감동적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꺾고 본가를 바라보았다. 새 여동생은 갇혀 있었다. 정말 우연이군. 그럴 수 있는 여동생은 나뿐이었다. 밤새도록 놀리지도 잠도 자지 못했다. 장례식처럼 긴 남자를 공무원에게 안겨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기야, 잘 수 있니? 내일 산과 바다에 가거나 뭐 그런 거면 나한테 좀 나눠줘. 알았지? 대답 안 해. 필요 없어.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신문 네트워크. 잠시 물어보고 한 줄 치고 비교했어. 그녀의 5분이 잠들었고 나는 그냥 나뭇가지에 기대어 빌린 다음 내일 내 오빠 소식을 전하고 싶어 오는 사람을 바라보았어. 사실 잠자는 달의 선물이 잔인하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3분 후 나는 전화기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고 전화를 걸었어.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내 매력과는 정반대였지. 잠들 수 없어. 잠들 수 있어. 선물은 보고 웃었어. 하지만 내일 수업이 몇 개 있어서 나머지는 예약해뒀어. 잠자는 달의 선물. 믿을 수 없는 것. 사실 방금 내 수업에 물어봤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전화기 얼굴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전화선 반대편에서 라이터 소리가 들렸어. 분위기가 어색했고 나는 그가 담배를 피운다고 거짓말했어. 은은한 황금빛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곧바로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떠올렸다. 말투가 바뀌었고 매력적인 외모와 생동감 넘치는 승리, 뿌연 연기, 깊고 매혹적인 공식 모자. 그래, 날 조종하고 싶어. 나는 이야기의 경계인 케이크를 번역했다. 평범한 일인데 날 조종하고 싶어. 그만하라고만 해. 이 쾌락을 낚아챌 거야. 그때 나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내 뒤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방이 있었고 앞에는 끝없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어쩌면 검은색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황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요정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으니 담배를 끊어야 할 것이다.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깨뜨릴 것 같은 위협처럼 들렸다. 전화선 반대편에서 주변 사람들이 낮고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내 요정을 도망치게 했다. 그래,
알았어. 난 그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해로운 것을 밀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할 뿐이야. 그래! 내가 관리하도록 놔두라고 했으니까. 난 그냥 네가 날 좋아해. 내 사람들은 놓아주고 전화선은 바닥까지 내려갔고 통화는 즉시 끊어졌다. 나는 맨 마지막 줄에 앉아 몇몇 눈을 가리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바지가 훤히 보였다. 주변 교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매우 거칠어 보였다. 나는 내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의 눈은 양쪽 어깨 사이로 위아래를 살폈다. 그는 조용히 그를 따라 틈새를 살폈다. 어젯밤 그가 전화해라고 말한 후 나는 전화를 바닥까지 내려놓았고 통화는 즉시 끊어졌다. 나는 깨어났지만 다시 전화를 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주변의 시선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오랜 시간 진지했던 청춘의 움직임은 더 이상 우유처럼 뜨겁지 않았다. 그때 그는 나를 승려로 만들었고 나는 그가 미쳐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은밀하게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눈은 강변을 따라간다. 괜찮아. 천천히 괜찮아. 솔직히 누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평범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감동할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가 학교를 떠나기 직전까지도 저는 여전히 그를 좋아했어요. 3,000 단어가 넘는 연애 편지를 썼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꽃말과 문학 그리고 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가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이었는데 마치 그의 강 관리가 저를 긴장하게 만든 것처럼요. 아주 쉬운 부분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친구와 함께 긴장한 채 걸어가고 있었고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막 전화를 걸려던 참에 한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제 앞에서 봉투를 나눠줬어요. 아마 그 남자는 이런 풍경에 익숙해진 듯 금세 거절했고 그 여자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남자에게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라고 물었어요. 예상대로 이상하게도 부끄러움 속에서 저는 다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 순간을 즐겼어요. 그가 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다른 친구는 계속해서 네트 게임을 했다. 작은 짝은 아닌 것 같았다. 작은 짝은 정말 비참했다. 그래, 그 작은 짝은 바로 내가 그랬다. 몇 년 동안 그를 몰래 따라다니며 좋아했던 그 작은 짝이었다. 그 작은 짝은 바로 나였고 이제 그는 내가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 사람의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느긋하고 관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의 친구가 나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는 몇 번이나 춤을 추며 고개를 돌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보자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가고 입술은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작은 짝. 그의 시선은 아래로 내려가 내 손에 들린 편지에 멈춰섰다. 그의 미소는 점점 진지해졌고 그의 손은 간지러웠다. 손에 든 편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꽂았지만 몇 번이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걱정했고 당시 그의 심정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저 말뿐이었고 곧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 간 날 저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약해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병원에 간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광웅 선생님의 명상이 가끔씩 그에게 떠올랐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 후 행복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술과 태평스러움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다니며 지금 교실에서 제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몰래 12명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진지하고 차갑게 굴죠.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교무과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 손을 연단에 올려놓고 계속하세요. 누구든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는 뻔뻔하게 낄낄거리며 농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정이 어떠세요? 그녀가 침묵을 지켰을 때조차도 너무 조용해서 투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관리가 그녀의 입술을 툭툭 치더니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리가 너무 커서 투의 눈은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을 때에도 계속 말하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거절당할 수 있을까? 1등 관리의 시선이 교실 전체를 훑었고 나는 곧바로 고개를 숙여 테이블 밑으로 파묻히고 싶었다. 그래, 그녀의 눈에는 그저 관리일 뿐이었다. 나는 문으로 가서 그녀를 불러 설명을 요청했다. 그는 아마 내가 대답하지 않고 이미 거절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군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니? 나는 살며시 두 손을 주먹으로 감싸고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다. 관리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상냥하고 미소를 지으며 쉽게 지루해졌다. 내 마음속 어린 소녀는 거의 벗겨질 뻔했다. 마치 그녀를 거의 마비시키는 병에 걸린 것 같았다. 괴롭힘을 당하는 건 나였다. 다른 사람이 물어봤으니 그럴 만도 했다. 콰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부나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저 여자라면, 내 여동생이라면 그걸로 충분해. 공중에서 어린 소녀는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알고 보니 진짜 소녀는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었다. 스님의 차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가 시끄럽고 조급해져서 사용 모드로 전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영화 스피릿에 나오는 사랑받는 여행자의 주제곡이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사납고 격렬한 분위기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뒤섞였다. 어떤 채널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채널이 끊기자 반 전체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단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란 듯 그 사람을 훑어보다가 이내 머뭇거리는 듯 했다. 입가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저 책상, 저 사람 좀 올려줘. 진장, 체면 좀 깎아. 나는 가까이 다가가 자기소개를 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쇼를 보러 오라고 즐겁게 초대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침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투옹 앵구의 티고. 어느 날 몇 시에 나는 그 사람 주변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내가 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부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수업 종료를 감시하지 않았다. 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내 눈에는 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정이 번쩍였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당신을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함께 체면을 차리자.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즐겼고 도희는 주저하며 말을 걸었다.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두도희의 이야기가 목소리에 끊겼을 때에도 선생님,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입술을 열어야 했고 미소 짓는 부분은 내 이야기의 여주인공이었다. 나는 교실 전체가 황금빛으로 가득 찬 가운데 수업을 나갔다. 내 두 팔은 빨갛게 물들었다. 더 붉을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지나가던 사람은 내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내 눈썹에서 입술까지 밝고 선명하게 마치 눈으로 내 실루엣을 그리는 듯 획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약했는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꽃 파는 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내 시간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일광욕 테라스처럼 내성적이었고 슬픈 목소리였다. 나는 그에게 시간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차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매우 침착했고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위해 불을 건너려고 목숨을 걸었다. 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고 눈꺼풀이 무거웠다. 멍한 상태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는 완전히 떠났다. 돌아왔을 때 나는 산 중턱에 인적 없는 곳에 있었다. 따스한 온기, 날카로운 모자, 사방에 퍼져 있는 황금빛을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나 또는 내 셔츠는 북적이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주변에는 주로 커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밤 방송을 보기 위해 여기에 왔다. 맞은편 채 밤바람이 불고 내 옆에는 서로 껴안고 있는 연인들이 있었다. 모두가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돌아섰다. 방송은 21시 57분에 나왔다. 사랑해, 내 아내 라는 문구였다. 듣기에는 좋지만 사랑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커플들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남자 4, 3, 2, 1, 4. 방송은 하늘 아래 반쯤 터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주변의 커플들은 불빛 아래서 키스했다.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작은 커플. 도자기처럼 생긴 그 모습은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으며 눈빛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내 눈을 만지자 그는 마치 법률 문제를 공부하는 듯 두 사람이 아직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 키스하고 싶은 거냐? 그게 범죄냐? 라고 물었다. 보호하는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불빛은 땅에 반사되어 굴러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골뜨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 눈은 입을 다물고 웃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약간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선녀가 너무 강해서 아직 상대방의 허락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때 황관의 눈이 붉은 재능으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벽에 실려 있었다. 작은 나무 한 쌍. 그는 나에게 키스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언제나 기꺼이 kwa는 사람 같았다. 나는 다가가 다리를 모으고 그의 입술에 키스하는 동작을 취했다. 다시 한번 길게 뻗은 가벼운 키스처럼 과 난이 반응하며 내 손목을 잡았을 때 나는 그의 손바닥에서 그녀 아래의 부드러운 생명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쌍, 과난 함께하자. 네가 아직도 나를 위해 그 동작을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시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는 솔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었다. 감정을 얽매이지 않아야 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가볍게 눌렀고 그의 손바닥에서 나오는 온기가 피를 타고 흐르는 듯 내 혈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항상 내 꿈에 나타나던 따뜻하고 온화한 남자가 갑자기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은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두 사람의 열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큰 손이 칠성해서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나는 약간의 비난을 받으며 왜 국가 지붕을 통과해야 하는지 물었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나는 그가 새는 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쪽이 더 아름답지만 당신은 내가 다시 나를 잃는 것처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는가? 물속의 박쥐와 대화하려면 당신은 너무 완벽해서 밤새 바람을 생각해야 한다. 몸의 목구멍에서 약간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작은 두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내 목을 살며시 물었다. 아프지 않았다. 나는 살며시 일어섰다. 조금 버릇없어졌다. 세상이 자연스럽고 그런 천한 짓을 하는 게 당연한가. 내 말을 듣고 그는 멈칫하며 낄낄거렸다. 가슴털이 쭈뼛 곤두선채 아래에서 내 손을 놓았다. 여기서는 잉크 모자 주변에 자연스럽게 있을 방법이 없다. 오직 아래에 증오스러운 악마만이 종종 가장 비열하다. 이상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 끝이 났다. 이 순간 그가 너무 좋았다. 그래. 대담한 스타일의 레스토랑 매니저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거울이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고 묻던 선배이자 나를 꼬마 커플이라고 부르던 그였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며 인사를 건넨 후 경찰관 몇 명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니, 경찰관들이었다. 마침내 꼬마 커플을 반으로 잘랐다. 그의 말투를 듣고 뭔가 신비로운 게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기억해냈다. 배가 불러서 나중에 물어볼 생각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레스토랑 주인이었다. 요리가 나오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꼬마 커플, 이제 고추 없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잖아. 장교가 먼저 말했다. 아니, 이제 그녀는 단 것을 좋아한다. 그가 다시 메뉴판을 마주하고 손잡이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는 동안 어두운 미소를 짓는 꼬마 커플. 단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인사가 너무 빨랐다. 그는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모두 나를 조사했다는 뜻이었다. 테이블에서 레스토랑 직원들은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고 서로의 손가락과 향기가 어우러져 오랫동안 낄낄거렸다. 그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빙빙 돌려 말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처럼 향을 계속 말하며 향을 마셨다.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그 작은 쌍을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이야기였다. 그는 곧바로 온전한 연구 주제를 만들었다. 나는 일찍이 찔렀고 레스토랑 직원들의 손가락이 내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두 번째는 유학 시절 추운 겨울 한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작은 쌍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는 그 작은 쌍을 자신의 꼬리에 이름 붙였다.
그 꼬리가 떨리면 그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 후 그가 이 이야기를 했고 여관 주인은 베개에 머리를 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의 얼굴에 드리운 바람 같은 표정을 보지 않았다. 아, 그만. 여관 주인은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선배는 한숨을 쉬고는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재능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지만 감정에 직면하면 거짓말과 자기 연민만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재빨리 씻어 뼈를 발라낸 생선 조각을 내어 나를 낚으려고 했다. 당장 원하지 않으면 손을 잡을 수도 있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으니 선배의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로레알 잔을 들어 선배를 향해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잔을 들었다. 그와 나는 거만해질 정도로 말다툼을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성격이 그랬으니까. 그의 눈은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 침묵은 5분 동안 이어졌고 나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목이 두리안 같다고 하니 그럴 수 없었다. 술에 취한 여자는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광년, 나는 너를 정말 좋아했어. 처음 연애 편지를 건넨 것도 너 때문이고 처음 인연을 맺은 것도 너 때문이고 처음 진심을 담은 것도 너 때문이었어. 네가 이 세상에 돌아와 삶의 길이 열리기를 바랐지. 그에 네가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나는 막 정상에 도착한 참이었다. 거대한 향을 느끼고 제단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이 아닌 부처님께 기도했다. 내가 기도한 첫 문장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광웅현은 나를 알고 있었고 종종 내가 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니, 나는 여전히 발꿈치를 떨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정상에 대한 그 인사를 깨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광웅현이 내 이름을 언급하는 한 나는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다리를 돌보고 밤새 깨어 있어야 하고 전에 없던 러브레터를 써서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야 했다. 쉽고 이상했다. 말을 죽이는 것. 그 몇 마디로는 이 감정을 포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놓아준 날은 할머니 사무실에 서서 그가 데리러 오라고 부르는 것을 듣던 날이었다. 그들의 가족은 오늘 가족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네가 유학을 떠났는데 그게 뭐 어때? 편지 한 통만 쓸 수 있으면 충분해. 알고 보니 항상 가벼움의 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도 고귀한 젊은 스승들이었다. 오후에는 더럽고 우울해 보였다. 내게 스승이 되는 건 내가 그들의 가족보다 더 강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너를 보면서 네가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너에게 반 세트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사랑에서 나온 그 발걸음은 결코 보내질 수 없을 것이다. 방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는데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하나 더 있다. 곧 다시 나를 만나러 오길 바라지만 못 만나도 괜찮아.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 곧 다시 나를 만나러 오길 바라며 고개를 높이 들지 말고 지금 당장 자유로워지길. 그가 길게 숨을 내쉬려 애쓰는 동안 그는 나와 돌아올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려고 제때 일어났다. 과히 나는 마치 생선뼈 항아리 같아. 나는 마지막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뼈 없는 생선을 조용히 항아리에 접어넣는다. 내 그릇이 가득 차자. 나는 어쩔 수 없이 더 보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멈칫했다. 그는 길을 잃었고 불타고 있었다. 조용히 물러났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기타를 치는 그의 손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냄새가 사라졌다. 마침내 그는 불꽃놀이를 볼 때 할 말이 없었던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작은 쌍나무, 너는 이해하지 못해. 나는 오랫동안 너를 좋아했어. 그래, 너는 이해하지 못해.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알아요. 바람을 더 일찍 알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모든 감정이 바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강가에 머물렀는데 선배가 1인실을 잘못 예약했어요. 콰인 양에게 방을 주면서 여기 꽉 차요라고까지 했죠. 콰인 양의 얼굴은 변하지 않고 2인실로 바꿔줬어요. 그때 저는 막 목욕을 마치고 바닥에 누워 손잡이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은 선생님을 부르고 잠옷은 침대에 있었어요. 목욕 이후로 그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 있는 베개를 두드리며 같이 자자라고 말했어요. 휴대폰을 든 사람은 조용했고 저는 뚱뚱했어요. 휴대폰 화면이 뒤집혔죠.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차는 뒤집혔지만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타 소리가 들렸죠. 이 작은 꽃도 잉크를 꽉 채우는 법을 알고 있군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드름이 꽤 많이 났고 저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게 갔어요. 오늘 아침은 아침을 거르기도 했죠. 계단을 내려갈 때 저는 부드러웠고 온몸이 그 사람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고 그는 즉시 제 말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밤새 샤워를 해야 했고 그는 이를 보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꼬리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드라마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뭐야. 오늘 전체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에 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을 마치자. 방금 저를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나 달려나가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길을 가져왔습니까? 그 공황 상태. 외부인은 몰랐고 제가 곧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위해 불경과 저속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녀가 정말 약하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하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그를 달랬습니다. 하녀는 즉시 차가워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녀는 몇 마디 더 중얼거리다가 자리를 떴다. 하녀는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서서 호텔 매니저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할아버지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모든 말을 명확하게 하셔서 매니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해야 했다. 마침내 하녀가 돌아와 절을 하고 허락을 구하자. 하녀는 차갑게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서서 나갔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관대하고 이성적인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할아버지였다. 나와 콰이냐는 서로를 아주 이기적으로 사랑한다. 적어도 아버지가 문을 닫는 것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나를 소개팅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모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 소식을 전하자. 그는 대화의 시작을 살짝 멈추고 위안바오 모자버섯이 정말 좋다 라고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야 콰이년이 나를 보내기 위해 해외에 쌓아둔 재산을 모두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욕심 많은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서구의 첫 달부터 서구의 인류까지 어차피 상관없었다. 그가 무엇을 찾든 미래는 내 것이 될 터였다. 미친 신혼부부였던 그는 내 손을 찾았다. 검은고의 맛있는 냄새. 손에서 깊은 한숨이 피어오르며 그를 축하했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 연말이 되자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속이 이미 팽팽하게 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내 요리를 권하며 기꺼이 구운 소시지를 사러 나가겠다고 했다. 나는 가게 앞에 멈춰섰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했다. 나와 소개팅을 했던 남자가 지나가다 내 배를 만지더니 그의 눈은 자신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소시지를 찍어서 마실 곳을 찾았다.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연인이 되고 싶고 잘 이야기하고 죽지 말자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했다. 아니, 그가 아니면 내 마음은 인쇄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책 속을 들여다보았다. 콰인 양이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웃으며 돌아섰다. 허! 내가 신문에 도착했군. 내가 코웃음을 쳤을 때처럼 이 일로 바쁜 아버지는 화를 내며 왜 제대로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콰인 양은 나를 업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찾았다. 황은 아이를 낳은 지 반년이 지났고 나는 정의 집으로 돌아가 참배했다. 산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조금만 올라갔을 뿐인데 벌써 지쳤다. 거리로 나가는 것처럼 필요 없는 사람을 통해 악마가 불상으로 격화될 때 나는 여전히 입장으로서 진심이다. 고맙다. 그 사람을 통해 정말로 아이를 시집 보냈다. 10월 말 헬로윈. 해외 첫 해의 관점. 아이들이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 낮에는 안정되고 활기가 넘치지만 밤이 되면 카운터는 대개 텅 비어 있다. 마당 벤치에 앉아 살며시 바람을 흔들며 달을 올려다본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사랑에 빠져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조차 받을 수 없었다. 말해봐. 더 이상 그 어린 커플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기다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반년이 지났고 한밤중에 깨어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삶을 돕는 그 편지는 누구일까? 어떤 페이지여야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녀는 투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말하며 내가 속삭이기를 바랐다.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투가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녀의 이름을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리움에 쉽게 찢어지는 이 한 달의 긴 밤,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뼛속까지 지쳐 있었기에 나는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가족은 그 시간 주인의 눈길을 결코 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추운 뜨랑, 나는 멈춰서서 물었다. 뜨랑, 오 뜨랑. 남쪽이라는 단어를 알아내려고 안달이 났고 북쪽이라는 단어도 알아냈다. 그녀를 만나면 한마디 해줘. 난 자매가 많아. 12시 종이 울렸고 10월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린 커플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의미를 헤아리는데 지쳤다. 가게 10월. 당연히 배 작업은 없었고 2달 후 겨울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박자가 끝나자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신고 인적이 드문 거리를 걸어야 했다. 내 개의 가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집 아이가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길가 나무줄기에 세워진 피아노의 깊은 어머니 위에 손수건을 놓았다. 나는 손수건에 손을 얹고 눈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작은 손수건 한 켤레가 내게 건넨 것과 같은 이념의 손수건이었다. 다음 해 저는 작은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사랑스러운 포메라니안이었고 어떻게 해야 옳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지나간 듯하여 저는 그 개에게 작은 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해 10월, 아시아는 서류를 받으러 시골로 돌아갔지만 결국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작은 쌍, 개, 영원히 어린 기계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개를 찾으러 갔고 그때 사진 속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위독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늙은 개를 불렀습니다. 허약한 상태로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재산의 90%는 검사를 위해 남겼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10월의 식당은 여전히 작은 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 저는 시골로 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작은 쌍은 곧장 제품으로 달려와 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은 여전히 저와 함께해요. 3년째 10월, 저는 청혼했어요. 어린 커플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결혼 반지를 끼고 마지막에 따스한 온기를 만끽했어요. 그 이후로 매달 그곳에 갔어요. 그 식당의 10월은 언제나 시험의 달이죠.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